안녕하세요. 책나들입니다. 오늘은 최미정 작가의 단편소설 내게로 온 너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최근 출간한 최미정 작가님의 꼬리 지느러미라는 소설집에 실린 작품입니다. 꼬리 지느러미에는 7편의 소설이 실려 있는데요. 모두 알토란 같은 소설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내게로 온 너 또한 충분히 있을 법한 이야기이지만 진부하지 않고 장치와 구성력이 돋보이며 마지막까지 몰입하게 합니다.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상이다. 맞춰야 할 퍼즐 한 조각이 생긴 것 말고는 5년 전과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운전대에서 한 손을 떼고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그에게 물었다. 아니지? 대답이 없었다. 당연하다. 그는 이미 죽었으니까. 그의 죽음으로 인해 지구에서 한 사람이 사라지는 것은 먼지 하나가 사라지는 것처럼 사소한 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물론 삶이 불완전하다는 것과 그 영역은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긴 하다. 하지만 아침에 멀쩡하게 출근한 사람의 사망 소식을 점심 식사 도중에 듣게 되는 것은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충격적인 일이었다. 그 당시만 해도, 즉 다시 말해 그의 죽어가는 모습을 목도한 직후만 해도 이렇게 평온하게 살아가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를 따라 곧 죽게 되거나 남은 인생을 우울증 환자로 살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죽지 않았고 우울증 환자가 되지도 않았다. 그러나 가끔 나도 모르게 지금까지 경험한 적 없는 크고 무거운 감정에 휩싸일 때가 있었다. 절망을 닮은 아픔 같기도 하고 삶을 허무하기 짝이 없게 만드는 공허감 같은 것이기도 했다. 여러 감정 중에 가장 강렬한 것은 아픔이 섞인 절망이었다. 나는 그의 죽음을 오랫동안 슬퍼하며 아파했다. 그러다가 문득 내가 슬퍼하고 있는 부분이 훌쩍 떠난 그를 슬퍼하는 게 아니라 혼자 남게 된 나를 아파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끝까지 철저하게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어쩌면 본능이라 나 자신도 어쩔 수 없는 그러한 감정이 내 안에 있음을 알아차리고 위선 가득했던 이타적 슬픔에서 슬그머니 빠져나왔다. 그 후 일상으로 돌아와 평범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의 죽음이 가을처럼 지나가고 눈이 내렸다. 봄을 알리는 연두빛이 사라지자 장렬하는 태양이 태초부터 늘 그래왔듯이 기쁨이 충만한 계절의 문을 여닫았다. 나는 그를 완전하게 보냈는지 생각해 보았다. 만약 죽음이 끝이라면 그는 이곳에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그는 깨끗이 지우지 못한 연필 자국처럼 아직도 내 삶 곳곳에 남아 있었다. 그가 죽고 나서 그의 물건들을 정리했다. 다른 물건들과 달리 그가 타던 자동차를 버리지 못했다. 그는 무력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자동차에 유난히 애착이 많았다. 내가 타던 차를 팔고 그의 차를 고쳐서 타기로 마음먹었다. 사망사고가 난 것에 비하면 자동차는 고칠 데가 많지 않았다. 뒤쪽 범퍼와 엔진을 갈고 찌그러진 곳과 긁힌 부분을 손보았다. 타이어를 교체하고 나니 겉으로 보기엔 새로 산 차 같았다. 그 자동차로 출퇴근을 하면서 내 삶을 그와 공유하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로 인해 약간의 안정감을 느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자동차 엔진 소리가 이상하더니 급기야 주행 중에 멈추기까지 했다. 하기야 그가 3년 탔고 내가 5년을 탔으니 슬슬 고장이 날 때가 되긴 했다. 자동차를 수리하러 카센터에 갔더니 직원이
비용이 만만찮을 것 같은데 고치실 거냐고 물었다. 나는 그러하겠다고 대답했다. 다른 자동차로 바꾸실 계획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고쳐드리고요. 하고 직원이 다시 말했다. 이 차는 연비도 그렇고 완전히 고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는 데다가 고치려면 웬만한 중고차 값이 들 것 같은데요. 그래도 고치실 건가요? 나는 그의 물음에 그러겠다고 대답했다. 직원은 오래된 외제차를 고집하는 나를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쳐다보더니 어깨를 으쓱 하면서 하긴 내 돈 드는 것 아니니까 하고 말했다. 그의 예의 없는 태도를 보며 어떤 사람에게는 보이는 부분보다 훨씬 중요한 다른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었다. 이 와중에 가르치려 들다니 피식 웃음이 나왔다. 자동차를 정비소에 맡기고 보름이 지났다. 출근길에 수리가 다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점심시간을 이용해 카센터에 갔다. 직원이 검은 수첩 하나를 내밀었다. 서비스로 자동차 실내 청소를 하려고 의자를 분리했더니 의자 밑에 있었다고 했다. 직원은 의자 밑에 그물 모양의 거치대가 설치된 부분을 가리키며 내가 그것을 달았냐고 물었다. 아니라고 하자 누가 일부러 설치한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내가 5년이나 차를 타면서도 발견하지 못한 것이 당연해 보일 정도로 수첩은 깊은 곳에 있었다. 나는 그것을 받아들고 가만히 서 있었다. 오랜만에 그의 물건을 보니 그를 만난 듯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귀중품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수첩을 펼쳤다. 그를 닮은 글씨가 정연했다. 수첩에 적힌 깔끔한 글씨를 보니 그가 지나치게 깔끔하게 내게 선을 긋던 때가 생각났다. 원하는 대부분이 이루어지던 때가 있었다. 그렇다고 거창한 뭔가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학교에서 인기가 많았던 나는 고등학교 시절에 그것을 권력처럼 휘두를 때가 있었다는 뜻이다. 그 일을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기 짝이 없는 어린 시절 객기 같은 것이었다. 그를 보고 반한 것은 봉사활동을 하던 날이었다. 그가 불쑥 내 눈에 들어왔다. 같은 반을 하면서 계속 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것도 몇 초도 안 되는 한순간에 눈에 쏙 들어온 것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났다. 그는 휴지를 줍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있었다. 나는 청소하는 내내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키가 큰 편도 아니었고 약간 마른 몸에 오히려 작은 편에 속했다. 그렇다고 얼굴이 잘생긴 것도 아니었다. 그가 친구와 이야기할 때 수줍음을 담은 표정 때문에 좋아했던 것 같다. 특히 고르고 흰 치아로 웃을 때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날부터 나는 학교에서 그의 주위를 맴돌며 눈을 떼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관심이 없었다. 그래서 초조했던 것일까. 이런저런 구실을 만들어 그를 불러냈다. 서투르게 그를 만졌다. 그에게 입을 맞추고 그의 가슴을 더듬고 바지를 내렸다. 그때 그에게서 향긋한 비누 냄새가 났었다. 수첩에는 여러 가지 색으로 글씨가 적혀 있었다. 빛이 바랜 흔적만 남은 자국만으로도 그가 무슨 색으로 적었는지 알 것 같았다. 그는 늘 전시회가 있는 날은 빨간색으로, 출강하는 날은 파란색, 가족의 경조사는 초록색 형광펜으로 칠하던 것이 생각났다. 빼곡하게 적혀 있는 일정 사이에 네임펜으로 쓴 굵은 글씨가 눈에 띄었다. 미불사라는 글자에 동그라미가 여러 겹 칠해져 있고 그 옆에 란주라는 이름에도 덧칠된 동그라미가 이름을 강조하듯 칠해져 있었다. 란주 옆에 주연이 돌이라는 글자에는 느낌표가 3개 붙어 있었다. 동양화를 전공한 그가 민화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자주 절에 다녀온 흔적은 나를 혼란스럽게 했다. 란주,
란주.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이었다. 나는 손톱을 물어뜯으며 아주 깊이 생각했다. 그러자 잊고 있었던 그의 마지막 날의 모습이 떠올랐다. 교통사고가 있던 날 나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어떤 감정에 휩싸여 있었다. 점심을 먹다가 전화가 울렸을 때 살해에 걸리기까지 했다. 발신 표시가 그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하늘의 메시지였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전화를 받았다. 나는 평소와는 다르게 응? 이 아닌 네? 라고 대답하며 왜 이러는 거지? 라고 생각했다. 수화기 너머에서 낯선 목소리가 다급하게 교통사고 소식을 전해주었다. 목소리가 긴장되고 빠르게 이야기했다. 이 전화가 남편분 거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지금 남편분이 병원으로 가고 있어요. 남편이 의식이 없으니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목소리가 가르쳐준 병원으로 달려갔다. 병원에 도착해서 헐떡거리면서 이야기했을 것이다. 진정되지 않는 가슴이 계속 두근거리고 있었으니까. 간호사가 환자 이름을 물었다. 그의 이름을 말했다. 그러자 간호사가 차트를 찾고 있었다. 내가 면회하겠다고 하자 간호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얼굴만 보고 나오면 안 될까요? 꼭 봐야겠어요. 그래야 할 것 같아요. 간호사는 면회를 허락해도 되는지 아닌지를 결정하지 못한 얼굴로 머뭇거리고 있었다. 그때 담당 의사가 왔다. 나는 의사를 붙들고 간청했다. 의사가 잠깐 생각해 보더니 환자에게 충격이 있어서는 안 되니 아주 짧게 면회하게 하라고 간호사에게 지시했다. 간호사를 따라 응급실로 들어갔다. 간호사가 벽 쪽에 반쯤 열어놓은 커튼을 마저 열었다. 침대에 링거액과 기계장치를 달고 그가 누워 있었다. 평소 얼굴빛과 다르게 검누렇게 부은 얼굴이었다. 외상이 크지 않아서인지 심하게 다친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마음이 놓였다. 나는 그의 손을 잡으려고 했다. 간호사는 환자를 만지면 안 된다고 다급하게 제지했다. 간절해 보이는 눈빛 때문이었는지 모르지만 다시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잡았을 때 간호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조금 후에 오겠다고 말하며 환자에게 충격이 없게 하라고 하고는 커튼을 열고 나갔다. 나는 손등에 있는 그의 상징과도 같은 점을 만졌다. 엄지와 검지 사이에 있어 손가락을 오므리면 보이지 않다가 활짝 펴면 타원형으로 보이는 점이었다. 힘이라고는 없는 그의 손이 풀어지듯 놓여 있었다. 나는 잡은 손을 통해서 그의 몸에 공존하고 있는 삶과 죽음을 동시에 느꼈다. 온기와 섞여 있는 냉기, 그것을 말로 정확하게 표현할 길이 없었다. 하지만 그것은 전화가 울렸을 때 철렁했던 감정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예감을 직감으로 느끼게 하는 어떤 부분이었다. 그는 마치 내가 오기를 기다리기라도 한 듯 손을 움직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손에 힘을 주며 내가 왔다는 것을 그에게 알렸다. 란주. 거친 숨소리 사이로 나오는 허스키한 낮은 그의 목소리가 낯설었다. 뭐라고? 란주라고? 나는 그의 입 쪽에 귀를 대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숨소리가 불규칙하게 커졌다. 주연이. 말하지 마. 나중에 괜찮아지면 말해. 그의 불규칙한 숨소리가 늘어났다 짧아졌다 하고 있었다. 인영아, 미안.
그는 꼭 해야 할 말이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거친 호흡 사이로 무언가를 말했다. 소리 없이 입모양으로만 말하는 그의 말을 알아들으려고 온 신경을 곤두세웠지만 결국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마치 그 말을 하기 위해 잠시 정신을 차린 사람 같았다. 그가 그 말을 하고 나서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의 몸에서 툭 하고 생명이 죽음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잡은 손을 통해 들렸다. 그 소리가 너무 생생해서 내면이 아니라 밖에서 들렸다고 생각할 정도였다. 죽음이 그의 혈관을 따라 돌며 속도를 내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선명하게 인식하면서도 잡은 손을 놓지 않았다. 죽음이 순식간에 내게 건너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 순간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와 함께 죽어도 괜찮을 만큼 그에 대한 나의 사랑은 진실이었다. 그에게 달려있던 기계에서 경고음이 들렸다. 간호사가 커튼을 휙 열어젖혔다. 밖에서 기다리세요. 차갑게 명령하는 목소리에 복종했다. 나는 빠르게 응급실을 벗어났다. 그래야 그가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기라도 하다는 듯이. 복도 끝에 있는 의자에 가서 앉았다. 그러나 얼마 앉아있지 못하고 벌떡 일어섰다. 왔다 갔다 하며 손톱을 입에 넣고 물어뜯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감정을 진정시킬 수가 없을 것 같았다. 사실 그렇게 해도 불안한 감정이 진정되지는 않았다.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응급실 문이 열렸다. 유령처럼 걸어오는 의사를 보고 나는 벌떡 일어섰다. 의사가 내 앞에 서며 말했다. 전성진님 보호자시죠? 나는 한쪽 손으로 다른 팔을 잡고 의사와 마주보고 섰다. 최선을 다했지만 의사에게는 많은 죽음 중 하나였을 것이다. 나는 왠지 젊은 의사가 진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느꼈다. 하고 길게 내쉰 의사의 한숨이 얼마나 애썼는지를 보여주었다. 나는 의사의 진지하고 어두운 표정을 보았을 뿐 그의 말을 끝까지 다 듣지는 못했다. 그가 죽었다는 결론이 가장 먼저 들렸기 때문이다. 멍하니, 그렇다, 멍하니 글을 보냈다. 화장장에서 작은 항아리에 담긴 따뜻한 글을 안았다. 그때 나는 글을 그대로 보낼 수 없다고 생각했다. 가루가 된 글을 다시 태워서 유골 보석으로 만든 것도 그 이유에서였다. 유골 가루가 보석으로 바뀌는 것을 지켜보았다. 보석이 된 유골은 각자의 색을 드러냈다. 옥색, 상아색, 초록색, 연한 분홍빛, 검은색도 있었다. 아름다웠다. 그것을 보고 어쩌면 인간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답고 고귀한 존재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보석이 된 유골들은 같은 색이 하나도 없었다. 마치 세상에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처럼. 그는 진주 정도 크기의 보석으로 바뀌었다. 투명한 유리구슬 같았다. 생전 그의 모습처럼 맑았다. 그러나 자세히 보니 완전한 투명이 아니었다. 군데군데 회색이 불투명하게 덮여 있었다. 그중 하나를 골라 목걸이를 만들었다. 나는 운전을 하며 목걸이 속 그에게 자꾸 말을 걸었다. 그것은 그로 인해, 정확히는 그가 남긴 수첩으로 인해 내가 마주해야 할 현실이 두려울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다. 집에 들어와 유골 보석이 담긴 상자 앞으로 다가갔다. 상자 뚜껑을 열고 수첩을 그에게 내밀었다. 그래야만 그가 수첩을 보기라도 한다는 듯이. 아니지, 당신이 설마. 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당신 봐야 한다고 태석이랑 민진이 온댔으니까. 나는 그를 만지고 있다가 뚜껑을 닫았다. 그는 나를 완전히 잊었을지도 모른다. 그가 죽은 다음에 오히려 그를 더 많이 생각하는 나와는 반대로. 그가 꿈에 나타난 것은 죽은 지 3일째 되던 날이었다. 꿈의 배경이 된 곳은 그와 처음 만났던 고등학교 뒷산이었다. 우리는 현실처럼 봉사활동 점수를 받기 위해 학교 뒷산 등산로를 청소하고 있었다. 그는 처음 만났을 때처럼 빛나고 있었다. 졸업 후에 한 번도 간 적 없고 심지어 학교 생활할 때조차도 다시 간 적 없는 그 산이 꿈에 나타난 것은 의외였다. 연두빛 잎사귀로 보였던 봄산이 갑자기 눈으로 덮여 있었다. 마치 에베레스트나 알프스처럼 만년설이 덮인 상태였다. 절대로 녹아내릴 것 같지 않은 두꺼운 얼음으로 바뀐 산은 현실에서보다 훨씬 높았다. 그곳에 그가 나타났다. 비현실적이게도 그는 아주 얇은 흰 도포를 입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다. 나도 그를 따라 올라가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마치 드론으로 촬영하고 있는 것처럼 산 풍경이 점점 아래로 보였다. 산은 수묵화의 일부처럼 흰색과 짙은 회색과 검은색 뿐이었다. 나는 그를 따라 하늘로 올라가면서 죽음이 무채색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웃고만 있었다. 평온해 보였다. 그때 나는 고르고 흰 그의 치아를 보지 못했다. 그게 다였다. 그 후 그는 다시는 꿈에 나타나는 일이 없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태석이었다. 현관문을 열었다. 그가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서며 내 얼굴을 살폈다. 그는 언제나 나를 살핀다. 내 얼굴을, 눈을, 그리고 내 마음을 보려고 애쓴다. 나를 바라보던 그가 얼굴이 벌겋다고 했다. 그리고 무슨 일 있었냐고 물었다. 나는 아무 일 없다고 대답했다. 성진이 그 녀석 말이야. 지금 우릴 보고 있겠지? 태석이 그렇게 말한 후 내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지 한참이 지나도록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아닐 거라고 대답했다. 아마 보고 있을걸. 지금도 저기 있을 거야. 저기 봐라. 저기. 내가 인형이 너 어떻게 할까봐 눈도 못 돌리고 있는 것 안 보이냐? 나는 그의 농담이 웃기지 않아서 웃지 않았다. 그가 가리킨 창밖으로 눈길을 보냈다. 하늘에 주황색 노을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날마다 다른 모습을 하는 노을을 보며 우리는 같은 노을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 지금 바라보는 저 노을은 오늘 자신의 생을 마감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태석의 저 농담 안에 진심이 들어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성진과 결혼을 며칠 앞두고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적이 있었다. 태석은 긴장한 얼굴이었다. 그는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나를 한참 바라보았다. 그는 친구들이 웃고 떠드는 틈을 이용해 내 귀에 대고 이렇게 말했다. 고등학교 때부터 널 좋아했다고. 내가 성진을 좋아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하지만 지금 이 말을 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아서 말하는 거라고. 너를 좋아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그러니 기다리겠다고. 그때 그의 목소리가 긴장으로 인해 떨리고 갈라지고 있었다. 그의 진심을 느꼈다. 그러나 그날 이후 태석은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고 마치 그 이야기를 한 적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다. 나 또한 그 말을 들은 적 없었던 것처럼 그를 대했다. 민진이 오기 전에 대형마트에 다녀오기로 했다. 거대한 음식물 저장고 같은 대형마트에 들어서자 머리가 하얘졌다. 이렇게 많은 물건 중에 내가 필요한 것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현기증이 났다.
나를 살피던 태석이 말했다. 성진이 녀석 포도주 좋아했잖아. 너 그거 사러 온 거야? 태석은 샤토 페트리우스와 크리그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고 했다. 나는 그가 권하는 두 가지를 모두 담았다. 그제야 포도주를 즐기던 그가 떠올랐다. 나는 그가 포도주를 잔에 따르는 것을 보며 마른 몸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다. 그는 냄새를 맡고 입에 와인을 조금 머금고 한참 입 안에서 굴렸다가 삼켰다. 마치 영화에 나오는 외국 배우처럼. 그러고는 막걸리를 먹고 김치 조각을 입에 넣듯 치즈 조각을 입에 넣었다. 그는 치즈를 살 때 포장지에 있는 글씨를 꼼꼼히 읽었다. 그러나 늘 마지막에는 리코타 치즈와 유학 시절 맛보았던 치즈 하나를 사는 것으로 그의 쇼핑은 마무리되었다. 나는 그가 고르던 치즈를 떠올리며 한 묶음 골랐다. 그 다음부터는 생각 없이 이것저것 물건을 담았다. 대부분 먹을 것들이었다. 혼자 오면 절대 사지 않을 많은 양이었다. 태석은 무거운 박스를 당연하다는 듯 들어 올리고 내렸다. 내 얼굴을 빤히 보는 그의 눈빛이 느껴졌지만 나는 의도적으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집에 들어왔을 때 민진이 전화했다. 유치원 행사에 갔다가 발목을 다쳐서 못 올 것 같다는 이야기였다. 그러면서 고등학교 때 절친이었던 자신이 가지 않으면 성진이 많이 섭섭해할 거니까 잘 말해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알았다고 말하며 전화를 끊으려고 했다. 잠깐만, 혹시 우경이 생각나니? 기억이 안 난다고 대답했다. 나 오늘 유치원에서 우경이 아들을 봤는데 너무 놀랐어. 왜 놀랐냐고 물었다. 그러자 다음에 직접 보면 알게 될 거라고 말했다. 내가 통화를 하는 동안 성진이와 이야기를 하는지 거실에서 태석의 나직한 목소리가 간간히 들렸다. 거실에 나오자 그가 유골 보석이 담긴 상자를 뚜껑을 닫고 있었다. 민진이가 다쳐서 못 오게 되었다고 말했다. 많이 다쳤냐고 물었다. 그런 것 같지는 않다고 대답했다. 나는 포도주를 따르고 치즈를 먹기 좋게 잘라서 쟁반에 담았다. 상자를 열었다. 그래야 영혼이 그 속에 빠져나오기라도 하는 것처럼. 창밖이 어두워져 있었다. 태석은 내가 치즈를 잘라 성진에게 내미는 것을 보고 있다가 창 쪽으로 가더니 밖을 내다보았다. 나는 와인을 잔에 따른 다음 그에게 내밀었다. 그런데 말이야, 이 사람에게 나 말고 다른 여자가 있었을까? 태석이 아닐 거라고 대답해 주기를 바라며 물었다. 그야 아무도 모르지. 그런데 너 말이야, 성진이가 진짜 이슬만 먹는 놈인 줄 알았냐? 너는 남들 보기에는 저만 위에 살 것처럼 보이는데 희한하게 그렇게 안 살더라. 어쩌라고? 나는 짜증을 냈다. 정신 차리라고. 태석이 화를 냈다. 야, 너는? 태석이 한숨을 쉬고 나서 다시 말했다. 인간적으로 이제 그만해야 하는 거 아니냐? 너는 내가 널 어떻게 생각하는지 뻔히 알면서 지금 나 가지고 노는 거지? 내가 죽은 녀석한테까지 질투를 느껴야겠냐?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진짜 모르는 거냐? 모르는 척 하는 거냐? 태석이 씩씩거리며 다가왔다. 나는 뒷걸음질 쳤다. 그러자 그가 내 어깨를 잡았다. 왜 이래? 미쳤어? 태석이 벽 쪽으로 나를 몰아붙이고 키스했다. 그의 혀가 내 입속으로 들어왔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다. 나는 그를 밀어내지 않았다. 사랑해. 뜨거운 숨소리인지 낮은 목소리인지 분간이 안 되는 목소리로 그가 씩씩거렸다. 태석과 함께 누운 침대에서 성진을 생각했다.
나 말고 다른 여자가 그에게 있었다면 그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배신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는 그를 선택하고 나서 그 후로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린 적이 없었다. 만약 수첩을 보고 내가 의심하는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면 상상하기도 싫었다. 아니야, 아니어야 하고. 태석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 수첩을 들고 소파에 앉았다. 수첩을 다시 찬찬히 훑어보았다. 란주, 성진이 사랑한 여자일까? 그는 왜 나와 결혼한 것일까? 고등학교 졸업 직전 원인은 나의 일방적인 유혹으로 인한 것이었지만 아기를 지울 수밖에 없었다. 차가운 수술대에서 죄책감보다는 단순히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다. 의사는 내가 수술을 원하지 않는다 해도 수술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의사가 자궁외 임신이라고 한 것 같기도 하고 난소에 문제가 있다고도 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수술 후에 내가 더 이상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때 나는 이 사건이 내 인생에 문제가 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다. 아기는 선택의 문제이고 나는 아기가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내 인생은 오직 나만을 위해 존재하면 되는 것이었다. 결혼하자. 그가 말했다. 나는 안 그래도 된다고 말했다.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래. 결혼해. 감정이 실리지 않는 목소리로 그가 다시 말했다. 나는 승낙했다. 사실 그가 어떤 마음으로 내게 청혼했는지 궁금하지 않았다. 그와 함께 한다는 기쁨만 누리고 싶었다. 어쩌면 그때 나는 그와 결혼하기 위해서 상처받은 나를 슬쩍 팔았는지도 모른다. 나는 실제 가지고 있던 마음보다 훨씬 크게 상처받은 것 같은 얼굴을 그에게 드러내곤 했었다. 이른 결혼이었다. 우리는 함께 대학을 다녔고 유학을 다녀왔다. 우리의 결혼은 물맛이 났다. 섹스 없이도 평온했다. 마치 동성 친구와 사는 것처럼 서로를 아껴주었다. 나는 그가 살았을 때보다 죽은 다음에 훨씬 많이 생각했다. 그와 함께 했던 날에 아주 사소한 부분에 과장해서 의미를 부여하거나 그에게서 듣지 못했던 말을 상상으로 지어내곤 했다. 추억을 과감하게 가공하고 수정했다. 그래서인지 물 같았던 우리의 사랑이 불처럼 타오르는 강렬한 추억이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다. 내가 사랑이라고 말한 부분과 그가 생각하는 사랑은 같은 이름의 다른 얼굴은 아니었을까. 또한 깊이 생각해 보면 추억은 모두 같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추억의 그림이 달라지고 느낀 감정에 따라 완전히 다른 과거가 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와 나는 공유하고 있는 추억이 하나도 없을지도 모를 일이다.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마음이 훅 가라앉았다. 잊자. 오래전에 일어났던 일이고 다 지나갔으니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설사 그가 다른 여자를 만났다고 해도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앞뒤 모르는 일을 추측해 가면서 사실을 밝히고 따져야 하는 것은 피곤한 일이다. 괜히 잘못하다가는 사람 꼴만 우스워질 수도 있다. 이 일을 어찌 생각하면 아주 심각한 일일 수도 있으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별거 아닌 아주 사소한 일에 불과할 수도 있다. 둘 중 어느 것이라 하더라도 손댈 필요가 없다. 나는 풀지 못한 퍼즐 조각을 휴지통에 그냥 버리기로 했다. 유골 보석이 담긴 상자에 내가 늘 목에 걸고 있던 목걸이를 풀어서 넣었다. 그리고 그것을 봉안당에 갖다 두기로 마음먹었다. 여전히 일상이다. 태석과 함께 살기 시작했다는 것과
성진이 납골 땅으로 옮겨진 것 외에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었다. 어느 금요일 오후 민진이 전화했다. 친정에 갔다가 집에 가는 중인데 사고가 나서 차들이 꼼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였다. 숭유를 데리러 유치원에 가야 하는데 아무래도 늦을 것 같다고 했다. 자기 대신 숭유를 데리고 와 잠깐만 봐줄 수 있냐고 물었다. 나는 강의를 끝내고 집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으므로 그러겠다고 대답했다. 유치원은 큰 도로 옆에 있는 4층 건물이었다. 주차장은 건물 뒤편에 있었다. 차에서 내리고 보니 주차장 옆에 놀이터가 있었다. 평소 이 건물 앞으로 지나다녔지만 이렇게 큰 놀이터가 있는 것은 알지 못했다. 내가 생각하던 건물 뒤의 모습과 판이하였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닐지도 모른다. 낮은 울타리가 쳐진 놀이터를 지나 건물 입구로 갔다. 유리로 된 문이 잠겨 있었다. 벨을 누르자 "누구세요?" 라는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나왔다. 숭유를 데리러 왔다고 말하자 덜컹 하는 소리를 내며 문이 열렸다. 나는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다. 안에 학부모인 듯한 여자가 서 있었다. 여자는 카디건에 긴 치마를 입고 있었다. 아이를 데리러 온 모양이었다. 숭유 선생님으로 보이는 젊은 사람이 나와서 인사를 했다. 나도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선생님은 숭유 이모님이시죠? 연락 받았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말하고 교실로 들어갔다. 낮은 신발장이 빙 둘러있는 작은 공간에서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벽과 천장을 보고 있었다. 그 그림을 그리고 있었을 아이들의 손이 느껴졌다. 제잘거리는 입술과 눈빛이 보이는 듯했다. 사랑스러웠다.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다. 그때 교실에서 어떤 아이가 밖으로 나왔다. 무심코 쳐다보던 나는 깜짝 놀랐다. 아이를 본 순간 성진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닮아도 너무 닮았다. 아이는 옆에 있던 여자를 향해 뛰어가며 엄마라고 불렀다. 여자는 "주연아, 잘 놀았어?" 라고 말하며 아이를 안았다. 아이를 쳐다보고 있던 나는 숭유가 나온 것도 몰랐다. "이모!" 숭유 목소리에 겨우 정신을 차렸다. 그때 옆에 있던 여자가 아이의 손을 잡고 유리문을 밀고 밖으로 나갔다. 나는 숭유가 들고 온 신발을 급하게 신기려고 했다. 서두르다 보니 오히려 늦어졌다. "안녕히 가세요." 선생님이 밝게 인사했다. 숭유가 두 손을 배꼽에 대고 고개를 쳐들고 허리를 깊게 숙이며 "안녕히 계세요." 라고 말했다. 나는 천천히 움직이는 숭유의 손을 잡고 끌다시피 해서 밖으로 나왔다. 여자와 아이를 찾았다. 그러나 그들은 보이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 민진이 오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게 느껴졌다. "너 혹시 주연이라는 애 봤니?" 민진이 왔을 때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궁금한 것부터 물었다. "주연이?" "응, 주연이. 나는 왜 그 아이를 보니까 성진이가 생각나니? 내가 미친 거 맞지?" "인영아, 나도 주연이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어.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직접 봐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했던 거고, 결국 비밀은 없는 거니까. 얼마 전에 우경이 만났어. 그때 걔가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더라. 그런데 말이야, 우리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더라고. 걔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던 모양이더라. 나머지는 내가 말할 부분이 아닌 것 같다. 나중에 너희 둘이 만나서 이야기해." 숭유가 혼자 노는 것이 지겨운지 집에 가자고 졸랐다. 민지는 우경이 전화번호를 보내겠다고 말하고는 아이를 데리고 가버렸다. 조금 후에 민진이 보낸 문자가 도착했다. 거기에는 우경이 전화번호가 있었다. 전화번호를 저장했다. 나는 전화를 걸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하지 못한 채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때 카카오톡에 우경이와 친구가 되었다는 알림이 떴다. 생각지도 못한 연결에 당황했다. 그녀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는 아이의 웃는 얼굴이 있었다. 나도 모르게 사진을 눌렀다. 아이 얼굴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사진을 넘기자 다시 아이 얼굴이었다. 다시 넘겨도 아이가 뜨고 다시 넘겨도 아이가 있었다. 넘길수록 점점 아이는 작아져서 아기가 되어갔다. 100장이 넘는 사진이 지나가자 엄마 아빠와 함께 찍은 사진이 나왔다. 아기는 아빠에게 안겨 있었다. 엄마 아빠의 얼굴이 하트로 가려져 있었다. 그래야지. 양심은 조금 남아있나 보네. 불륜 주제에 얼굴을 다 드러내면 안 되지. 당연히 그래야지. 하지만 아무리 하트로 가려도 아빠가 누구인지 금방 알 수 있었다. 마지막 사진은 가려놓지 않았다. 셀카로 찍은 듯 우경과 성진이 초점이 맞지 않는 눈을 위로 쳐다보고 있었다. 사진 속 성진은 여느 때보다 활짝 웃고 있었다. 저때 우경의 배에 주연이 있었을까? 그 생각을 하자 화가 치밀었다. 심한 수치를 당한 기분이었다. 나는 참지 못하고 전화했다. 그녀가 전화를 받았는지 스마트폰 화면의 시간이 초 단위로 카운터되기 시작했다. 나 인형인데 수화기 너머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너 우경이 맞지? 여전히 소리가 없었다. 아니다, 란주던가. 우리 한번 만나야 하지 않니? 그래도 소리가 없었다. 나는 무슨 말을 이어서 해야 할 것 같은데 다음 말이 생각나지 않았다. 왠지 모르게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게 하는 침묵이었다. 그러고 나서도 한참이 지난 후에야 목소리가 들렸다. 내가 왜? 나는 너 만날 일 없어. 순서를 따지면 내가 먼저 사과해야 하는 일이야. 고등학교 때 내가 나에게 했던 짓 생각 안 나니? 너의 아픔은 아픔이고 남의 아픔은 안 보이지? 너는 여전하구나. 우경이 오랫동안 말할 준비를 한 사람처럼 또박또박 이야기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너는 내가 너희를 갈라놓기라도 했다는 듯이 말한다. 내가 말했다. 맞아. 내가 우리 사이에 끼어들었어. 나는 그때 순진해서 아무 말 못했었고 성진이가 내게 온 거 보면 모르니? 성진이가 좋아했던 사람은 나였다고. 그거 모르겠어? 우경이가 자신이 피해자라고 말하고 있었다. 나는 너희들이 사귀는 걸 몰랐어. 그렇지만 너는 아니잖아. 우리가 결혼한 것 알면서도 만났잖아. 그럼 이 상황은 복수라도 했다는 거니? 일부러 그랬어? 그래서 아이까지? 아, 아니다.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겠니? 아이는 빼고 말하자. 어이없게도 내가 절절매고 있었다. 참 편리하다. 하기야 인간은 누구나 이기적이니까.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고등학교 때 너는 마치 세상이 전부 내 거라는 듯이 다른 사람 안 보고 살았잖아. 마치 세상에 너 혼자 있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야.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 옛날에 내 것이었던 것을 찾아왔을 뿐이야. 그러니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나는 들을 이유가 없어. 그리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관심 없으니 마음대로 생각해. 우경은 더 이상 말할 가치도 없다는 듯 전화를 끊었다. 아니, 저 여자가. 나도 모르게 욕이 나왔다. 이 황당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내가 가해자라고? 알지 못하는 사이에 복수를 당해야 할 만큼 이기적으로 살았다고? 앞뒤 상황을 모르고 한 단순한 실수에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가?
여자의 말대로 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탄받아야 할 이기적인 일이란 말인가. 나는 복수를 당할 만큼 남에게 함부로 하면서 살지 않았다. 우경이야말로, 아니 그 여자야말로 내가 결혼한 사실을 알고 성진을 빼앗았다는 건 비도덕적인 일이 아닌가. 란주로 이름을 바꿔가면서까지 의도적으로 나를 가해한 것이다. 화가 솟구쳤다. 여자는 나의 가장 소중한 부분을 빼앗아갔다. 어쩌면 여자가 아니었으면 성진이 죽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날 성진이 여자와 함께 있다가 오던 길이 아니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생각할수록 용서할 수 없는 조건들이 많아졌다. 나는 여자가 그랬던 것처럼 그녀의 가장 소중한 부분을 빼앗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자의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은 주연이일 것이다. 문득 성진이 마지막으로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입모양으로 말하던 것이 생각났다. 그러고 보니 나를 배신한 성진에게 가장 소중했던 것도 주연이었구나. 다시 이야기를 해야 하나? 한 번은 만나야 하지 않을까? 우리 사이에 해결점이 있을까? 하지만 여자는 전화를 받는 순간부터 나를 무시했다. 이 모든 일의 원인을 나에게 전가했다. 화가 났다. 손발이 부들부들 떨렸다. 내가 사라지고 화만 남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며칠 동안 고심했다. 그러나 해결점이 보이지 않았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나는 유치원 앞에 서 있었다. 놀이터에 놀고 있는 아이들 사이로 주연이가 웃고 있었다. 하얗고 고르니 아이의 손에 있는 큰 점. 그것은 성진이라는 증거이다. 그가 내게 온 게 틀림없다. 나는 아이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그러자 아이가 내 손을 붙잡았다. 이것 봐. 그가 나를 찾아온 게 확실하다니까. 마음이 들뜨는 것을 느꼈다. 나는 아이를 안았다. 내게 다시 온 그를 놓치지 않기 위해 있는 힘껏 달리기 시작했다. 폭우가 쏟아지는가 싶더니 이내 장마가 계속되었다. 내 마음도 그러했다. 한동안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의 요동을 겪은 후 나는 깊은 우울에 빠져 커튼을 모두 닫고 집 밖에 나갈 수조차 없었다. 시간이 해결한다고 했던가. 지리하던 장마는 끝났다. 어느덧 내 슬픔의 심로도 신압으로 옅어가기 시작했다. 그래, 나는 그들과 같으면 안 되겠지. 새로운 선택은 나도 편해질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한 단계 높은 곳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여유는 어디서 생겨난 걸까? 그의 부재 때문일까? 그것만도 아니다. 아직은 알 수 없다. 하지만 확실한 건 온전히 그를, 아이를 내 안에서 놓아주었다는 것이다. 커튼을 열었다. 간헐적으로 내리는 이슬비는 장마가 끝났음을 알려주고 있었다. 네,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작가님의 소설에 제가 양해를 얻고 독자의 입장에서 마무리를 지어보았습니다. 내게 다시 온 그를 놓치지 않기 위해 있는 힘껏 달리기 시작했다. 작가님의 소설은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은 부분은 폭우가 쏟아지는가 싶더니 이내 장마가 계속되었다. 부터입니다. 작품은 작가의 손을 떠나면 독자의 몫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여러분께서도 저처럼 한번 지어보시는 건 어떨지요? 여러분의 상상력과 댓글이 기대됩니다. 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